이번 승계 절차, 과거와 비교해서 일정이나 과정 측면이 꽤나 다르다고요. 네, 이 KB금융지주 이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즉 회추위가 이틀 전에 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장 큰 특징은 승계 주기 자체를 대폭 늘려서 검증의 밀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 KB금융 측은 지난 2023년 승계 절차 대비 한 달 이상 앞당긴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프로세스를 조기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양종희 현 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11월 20일이거든요. 이날을 기준으로 5개월 전이 현 시점인 겁니다. 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의 심사 기간 역시 3개월로 확대하면서요. 이 후보자를 정밀 검증할 수 있는 재무적 경영적 시간을 확보했고요. 또 회초위는 이날 내외부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됐던 롱리스트 후보군을 내외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지주사 승계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직 회장 중심의 이너서클 논란이 지적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금감원장도 이 부분에 직격을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정성 확보 장치들은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네, 이 KB금융 측에서도 이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우선 외부 후보자에게 지리적으로 불리했던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준비 기간의 한계를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심층 평판 조회 그리고 내부 정보 제공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이 숏리스트 선정 이후에 실제 인터뷰까지 약 2달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내부 후보자와의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회초위원과 외부 후보자 간의 사전 간담회를 별도로 신설했는데요. 이 숏리스트에 포함된 외부 인사가 대외적인 명단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요. 최종 단계 전까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에 앞서서 외부 우량 인재의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번 회추위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양종희 회장의 연임 여부가 되겠죠. 지주사 CEO의 연임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인 이 실적 측면에서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선 이 재무적인 성과만 놓고 보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양 회장 취임 전인 2024년 1분기 기준 이 1조 420억 원 수준이었던 당기 순이익은요. 지난해 1분기에는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홍콩 ELS 충격 속에서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이 5대 금융지주 중에는 독보적인 리딩 금융지주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양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매년 1분기 기준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8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를 43%까지 끌어올려서요. 그룹의 기초 체력도 상향시켰다는 점이 이 경영 능력이 완벽히 입증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가 양 회장의 연임 가도에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막 금융감독원이 이 가동 중이고 있는 이 지배구조 개편 TF의 최종 안착 여부가 핵심 변수인데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그리고 셀프 연임 관행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현재 주통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인 회장 선임 요건을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이 특별 결의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 주총 출석 요건도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까다로워지는데요. 이 당국은 개편안을 늦어도 오는 10월 중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KB의 최종 후보 확정 시점이 법 시행보다 한 달 빠르긴 하지만요. 이 당국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지주사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요. 이 회추위의 심리적인 부담이 극대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KB금융의 지분 8.7%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포지션 역시나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과 맞물려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을까요? 네, 충분히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현재 4대 금융지주 중에 유일하게 KB금융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이 일반 투자로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 투자와 다르게 사회이사 추천이나 주주 제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법적 지위입니다.
이 금융당국의 검토 안대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이 도입된다면요. 과거에는 단순 권고나 소수 의견에 그쳤던 국민연금이나 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연임 반대가 회장 선임을 최종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국의 압박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자 지위를 무기로 이 지배구조 개편의 실효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금융 기조이자 핵심적인 키워드인 바로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 양종희 회장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양 회장은 2030년까지 이 생산적 금융의 93조 원, 그리고 포용 금융의 17조 원으로 총 1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었죠. 이 신한금융과 함께 업권 내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공언한 건데요. 이게 실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주담대 중심으로 0.4% 축소된 반면에요. 기업대출은 1.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여신 내에서 기업대출 비중이 51.8%까지 치솟았는데요. 최근 2년 내에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여신 심사본부에 첨단 전략 산업 신사 유닛을 설치하고요. 또 변리사 같은 전문 인력을 전면 배치해서 이 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도 질적 성장을 견인한 성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럼 끝으로 양종희 회장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둔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KB금융은 자본 경쟁력과 비이자익 회복 이걸 동시에 달성하면서 이 밸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1분기 기준 KB금융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4대 지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13.63%를 기록했습니다. 고환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위험 가중자산 관리를 성공한 결과였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상법 개정에 맞춰서 발행 주식의 3.8%에 달하는 약 2.9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조기 소각을 단행했는데요. 이 홍콩 ELS 사태로 붕괴했던 신탁 사업을 중심으로 ETF 중심을 개편해서요. 1분기 신탁 수수료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4% 폭증한 1,2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대손 비용률 통제와 더불어서 위험가중자산 이익률 중심의 정교한 자본 배분을 지속하는 게 이 연임의 최종 확정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